자, 다현이는 쌤이 카톡을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핸드폰 없죠? 네. 텐텐인가? 그래서 내서 없지? 그 카톡 보내는 것들이 있는데 앞에 초반 수업들 있죠? 다현이 못 들었던 거? 그것도 그냥 카톡으로 보내놨거든요? 영상 찍은 거? 시간 될 때 조금씩 보세요. 자, 우선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104페이지로 좀 가볼게. 어디로 가자? 104페이지에 문제들 있었어요. 문제들로 가서 보도록 좀 합시다. 자, 모든 문제를 다 보기는 좀 힘들고 그 중에 좀 뽑아서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4페이지, 105페이지에서 일단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104, 105에서 문제 되는 거. 중결 표현. 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없으면 우리는 9번 문제, 8번 문제, 여기 아니네. 자, 125로 넘어갔네요. 104, 105가 아니고 125요. 미안해. 125.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125페이지에서 문제요. 125페이지에서 문제 없어요? 자,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128페이지에서 문제. 128, 129. 여기도 괜찮아요? 9번. 자, 128, 129에 9번.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보기에 기억에 쓰인 높임 표현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기억에 쓰인 높임 표현을 찾아보자. 저기 보면 아버지께서 선물로 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아버지 깨. 자, 깨가 쓰였으니까 이거 무슨 높임이야? 일단 주체, 객체, 상대 중에 상대 높임이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요. 자, 여기 드리다 있죠? 모시다, 드리다, 뵈다, 여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높임이라 그랬어? 객체 높임이라 그랬죠. 자, 4개 챙겨요. 모시다. 자, 모시다부터 시작을 해서 모시다, 드리다, 뵈다, 여쭈다. 요 4개가 나오면 무슨 높임이다? 일단 객체 높임이다. 플러스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다? 부사격 조사 깨가 쓰였다. 그죠? 깨모드베요. 뭐 그러니까 불어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 아무튼 요렇게 쓰이면 무슨 높임? 일단 객체 높임이다. 자, 여기에 드리다가 있어요. 그리고 깨가 있죠. 그러니까 뭐야? 이건 객체의 높임입니다. 아버지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일단 또 하나 좋아하실이라고 할 때 여기 좋아하실 할 때 여기 시 쓰였지. 시. 뭐가 쓰였어? 여기에 시가 있어요. 시가 쓰이면 또 무슨 높임이야? 좋아하는 건 역시나 아버지가 할 짓이죠. 그죠? 아버지라는 대상은 여기서는 객체이지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보면 얘는 주체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에는 2가지의 높임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금방 눈에 띄는 깨모드베어라고 하는 놈이 쓰인 요 녀석 무슨 높임? 객체 높임법과 자, 뭐요? 요거 객체 높임법. 자, 그리고 시를 써서 높이는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2가지가 쓰였어. 맞습니까? 그 2가지를 모두 써야겠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2개만 딱 보이지만 사실은 문장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뭐야? 이 문장 전체에 있어서 서술어. 좋아하실 겁니다. 비읍니다 썼죠? 비읍니다. 자, 무엇은 빠지지 않는다? 종결, 어미. 종결 표현은 빠져 안 빠져? 종결 표현은 안 빠져. 이 종결 표현, 종결 어미 가지고 높이는 게 무슨 높임법이었어? 그렇죠. 이게 바로 상대 높임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보기에는 깨 하나, 그리고 시 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지. 또 들이다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다 플러스 무조건 있는 종결 표현 뭐요? 상대 높임법까지 쓰인 높임법이
쓰인 문장이다. 즉, 세 개의 높임법이 쓰인 것인데 각각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시를 통해서 주체인 아버지를, 자, 깨와 들이다를 통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그리고 겁니다와 같은 종결 표현을 통해서 대화 상대방, 즉 청자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몇 번? 9번은 뭐 답은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되겠지, 그지? 일단 왜 이게 나타나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문제에서 물어볼 때 있잖아. 구체적으로 상대 높임법 이렇게 찍어서 물어봐주면 진짜 고맙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상대 높임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문제 푸세요. 왜? 상대 높임은 너희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높임의 등급, 단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아주 높임부터 어디까지? 아주 낮춤까지, 그지? 또는 예사 낮춤까지, 낮춤의 어떤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표현이 다 상대 높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고 가고, 특별히 상대 높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주체 높임만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 있어요. 다음에 쓰인 주체 높임법을 찾아 쓰시오. 뭐 표지를 찾아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주체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높임 표현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조건 보니까 종류를 몽땅 밝히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라고 했어. 그럼 종류와 대상이 각각 몇 개가 있겠어?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그리고 대상으로서 주어, 또 목적어, 부사어, 여기서는 아버지께는 부사어죠. 부사어, 그리고 종결 표현과 같은 이런 양태를 통해 나타나는 상대, 즉 청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또 뒤로 넘어가서요. 시간 표현. 자, 시제와 관련해서, 자, 여기서도 역시나 질문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표현. 자, 괜찮아요? 자, 거기 시간 표현 중에 지난번에 동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동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살짝 좀 이야기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동작상과 함께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그때 좀 지나갔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가자. 자, 동작상은 여러분들 동작의 진행이나 완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아이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놈의 동작상의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자, 그냥 말로만 할게. 쓰진 않고. 아버지께서 넥타이를 매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작상이에요? 완료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완료상이에요? 자, 매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운동화를 신고, 아버지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 철수가 운동화를 신고 있다. 진행 같아요? 완료 같아요? 자, 우리 무진이가 물을 먹고 있다. 이러면? 이건 진행이죠. 완료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 근데 무진이가 옷을 입고 있다. 이러면? 완료의 느낌도 좀 있죠. 자, 여기서 우린 요 얘기를 잠깐만 할게. 요 동작상과 관련해서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신체와 접촉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동사들 있죠. 입다, 매다, 뭐 모자 같은 거 쓰다, 안경을 쓰다, 뭐 이런 애들 있죠. 요런 아이들은 뭐뭐 고 있다가 되면 두 가지, 어떤 의미? 진행의 의미와 완료의 의미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완료가 모두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의미를 중의적으로 갖는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다시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 뭐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다. 쓰는 거, 그죠? 그럼 이렇게 쓰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쓴 상태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이것도 쓰고 있는 거야. 자, 안경을 쓰고 있다. 이번에 안경 쓴 친구 많은데 안경 쓰고 있다. 우린 계속 쓰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안경 쓰는 거잖아. 그지? 그거부터 하고 나서 계속 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동작이 끝나버리고 현재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완료상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엇하고 있다? 이렇게 벗었다가 쓰는 동작을 하는 진행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게 대부분 다 무엇과? 신체하고 밀접하게 접촉되는 동사들 있잖아. 신발을 신는 거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넥타이를 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넥타이 여기다 이렇게 매잖아요. 묶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형태로 잡아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거 빼먹었어. 에이, 제가 자꾸 넘어가려고 그럴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추가. 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었어, 지난번에. 그지? 그래서 요 이야기도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절대 시제, 상대 시제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많아서 그냥 뭐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몇몇 학교에서 설명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보고 갈게. 얘는 막 딸딸 외워야 될 이유는 없어. 이해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운동장에서 휴지를 줍는 영수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도왔으니까요. 앗이 쓰인 거죠? 돕다 뒤에 앗이 쓰여서 도앗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과거입니다. 맞죠? 이유는 왜 그래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 있고 서너머럼이 앗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시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되죠? 돕는 행위는 언제 있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앗이 쓰였으니까 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화시와 사건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시제를 이런 시제를 절대시제, 발화시 기준으로 하는 시제 요것을 절대시제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서 나타나? 종결형에서. 자, 즉 여기요. 도왔다. 여기서 보여요. 문장의 맨 마지막 서술어에서 우리는 절대시제를 확인을 해요. 이해되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런데 줍는을 보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어요. 이 관형사형 어미만 기준으로 보면 줍는은 분명히 현재 시제여야 돼. 그죠? 근데 따져보면 이 문장 전체는 도왔다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 과거가 돼버렸죠. 문장 전체의 시제는 이미 과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줍는 행위는 현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거냐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 즉 돕는 행위 있잖아. 응? 돕는 행위가 언제? 줍는 행위와 함께 일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상대 시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무엇과 관련해서요? 뒤에 나오는 도왔다와 요 줍는 행위, 요 줍는 건 사실은 돕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주어야 사실 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돕는 행위와 같이 나타나는 거, 같이 나타나니까 사건시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돕는 것과 줍는 행위가 둘 다 사건이잖아. 하나의 그지? 행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만 보면 얘는 뭐가 쓴다? 이렇게 줍는 것 같은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문제 나오고 내신에서 이야기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만 절대 시제와는 달리 상대 시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실은 뭐다? 절대 시제. 절대 시제는 어디에 쓰인다? 뒤에 여기 쓰인다. 도왔다와 같은 서술어에서 우리는 시제를 확인하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내면 돼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뒤에 문제는 여러분 아까 질문이 없었죠? 자, 없었으니 우리는 134페이지 피동사동 표현으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피동사동입니다. 피동사동도 역시나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죠? 유진아, 했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현이 했었죠? 대답이 없어. 자, 무진아 했었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 묵묵부답 뭐 이러고 있어.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뭐, 그지?
나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기억나요? 어제 아침에 뭐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나니? 다 나니? 일주일 전 아침에 뭐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일주일 전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작년 얘기인데 기억 안 나지 뭐. 자, 볼게요. 피동사동은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피동과 사동을 여러분들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야? 피동을 보통 우리는 당하는 것, 사동을 우리는 시킴, 이렇게 봐요. 선생님, 제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과 제가 어떤 행위를 시키는 거 의미상으로 대립구도에 있는 거, 대립적인 관계 아닌가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과 사동이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피동의 짝꿍은 따로 있습니다. 또 사동의 짝꿍도 따로 있어요.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피동, 사동의 짝꿍이 따로 있는데 피동은 무엇과 짝꿍을 이루느냐? 자, 요 밑에 있어요. 능동과 짝꿍을 이룹니다. 여기 있죠? 여기 능동. 자, 사동은 그럼 무엇과 짝꿍을 이루느냐? 얘는요. 주동과 짝꿍을 이뤄요. 그래서 피동과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보면 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건 사실은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짝이 되는 아이부터 생각해 두자. 자, 그 짝에서 우린 요 이야기를 찾아야 돼요. 주어가, 자, 일단 잘 봐. 피동은요, 무조건 뭘 봐야 돼?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자, 주어가 동작을 누구 힘으로? 제 힘으로 합니다. 누구 힘으로 한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동작을 누구 힘으로 한다? 제 힘으로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능동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주체가 다른 놈이야. 자, 이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주어하고 이 행위를 하는 주체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주어가 곧 주체가 아닌 거야. 우린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냐면 주어는 주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지? 맞죠? 맞습니까? 주체가 곧 주어였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주어야?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게 주어야. 이렇게 보는 게 뭐다? 피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을 어떻게? 당한다. 자, 이게 뭐다? 피동이다. 자, 실제 지문을 보면, 문장을 보면 되게 쉽죠?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자, 고양이가. 얘가 주어예요. 맞죠? 왜? 주격 조사 있잖아. 가라고 하는. 자, 쥐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주어가 제 힘으로 고양이가 막 발도 에옹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지? 여기 가서 탁 잡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힘으로 한 거. 능동 맞죠? 자, 그런데 쥐가. 자, 여기 보니까 요 녀석은 주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잡는 행위를 하는 주체. 자, 이게 서술어니까 이게 동사잖아. 동사. 잡았다. 동사. 그죠? 동사의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는 쥐가 아니라 누굽니까? 사실은 고양이죠. 잡는 행위는 고양이만 하지. 물론 뭐 쥐가 고양이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뭐 쉽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잡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고양이란 말이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암기할 거 아니고 일단 이해부터 해도. 자, 그래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합니다. 잡는 동작을 누가요? 쥐가 당했죠. 그죠? 주체는 누구였고? 고양이였고. 됐습니까? 자, 이런 피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필수 암기요. 이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희한하게 여러분 국어 교과서 안에서는요. 사동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뭐만 나와 있냐? 피동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시키는 거 싫어하나 봐요. 국어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선생님들인데. 그래서 선생님들과 결혼한 그 상대방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왜? 맨날 집에서도 시켜요. 아이, 쓰레기 있으면 자기가 주우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꼭 그러죠. 주워라. 그죠?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던데. 다행히도 우리 와이프는 날 좋아해요. 난 집에서 안 시키거든요. 내가 다 하지. 힘들어 죽겠어, 집에 가면. 오히려 나 학원에 오는 게 더 편해. 여기 있으면 막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그지? 자,
볼게요. 피동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인데 첫 번째 피동 표현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파생. 우리 파생이라는 말 어디서 봤었지? 파생. 파생어, 합성어 기억나요? 자, 파생이라는 말은 무엇이 결합한다는 말이냐? 접미사, 즉 접사가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자, 피동 접미사. 자, 역시나 이런 접사가 결합하는 겁니다.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린 뭘 기억해야겠어? 자, 이희리기와 같은 자, 피동 접미사 요걸 기억해야 돼요. 얘들은 무엇과 결합해서 동사와 결합합니다. 동사 어근 뒤에 이희리기 붙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피동사가 만들어져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떠올려 보자. 자, 앞에서 접사는 새로운 뭘 만든다 그랬지? 단어 만든다 그랬어, 그지? 자, 피동 접사가 붙으면 피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은 분명히 새로운 뭐다?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동사를 만들고요. 또 하나 명사에 피동 접미사 되다를 붙여요. 발견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붙이는 겁니다. 자, 되다를 붙이면 뭐가 되더라? 역시나 피동사가 됩니다. 발견되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됐죠? 피동문 만들 때 첫 번째 파생적 피동 만드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단형이라고 얘기해요. 짧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더라.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어지다나 개되다를 붙여서 만들어요. 아어지다 또는 개되다. 요거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통사적 피동이다. 왜? 문장의 어떤 구조처럼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여기 개되다 같은 경우는 개라고 하는 어미에다가 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 그지? 이런 형태로 보이니까 얘는 통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앞에 어떤 말과 뒤에 어떤 말이 결합한 형태. 이해되죠? 자,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위에 것보다 좀 길죠. 그래서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실험 방법 두 개 기억하자.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더라. 파생적 피동은 뭘 붙인다? 접미사를 붙인다. 대표적인 게 이희리기. 그리고 접미사 되다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피동접미사. 근데 되다는 어디에 붙는다? 명사에. 이희리기는 어디에? 동사에 붙는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통사적 피동이 있는데 뭐다? 용언의 어간에 아어지다나 개되다가 붙는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2번, 동그라미 2번을 봐야 돼요.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했을 때 자, 무엇이 바뀌는지를 잘 보세요. 할머니가 소녀를 안았습니다. 원래 능동문이죠. 할머니가 안는 행위의 주체이자 주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능동문은 주체가 곧 누구예요? 주어예요. 맞죠? 할머니가 주체이자 안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안아요. 그런데 얘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일단 주어였던 할머니가 뭐가 돼요? 부사어로 바뀌고요. 자, 목적어였던 손녀들이 주어로 바뀌네요. 그죠? 그리고 안았다는 안겼다와 같은 자, 능동사였다가 얘는 피동사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이시죠? 글씨 다 보이지 이거? 너무 작진 않죠? 자,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목적어는 주어가 되고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 자, 피동사가 됐네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손녀를 문장의 짜임이 달라졌죠. 그죠? 맞습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문장의 형식이 달라졌죠. 맞습니까? 문장의 구조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문장 구조의 변화.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고 자, 이렇게 서술어, 동사가 변화했죠. 그렇죠? 문장 구조와 동사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위에서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다. 그러면 할머니가 안았다보다는 손녀를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동사라는 거예요? 자타동사 구분 있죠?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었으니까 타동사죠.
그런데 아래 문장은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어도 되면 무슨 동사야? 자동사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즉 동사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중 피동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피동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 피동입니다. 실제로 너희 학교 내신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요 아이예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보자. 자,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을 이중 피동으로 사용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는 번역투의 표현이다. 우와, 뭐 그렇구나. 자, 번역투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이 어집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자, 이거 왜 틀렸어요? 나뉩니다. 나누 어집니다. 이러면 된대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나뉘어집니다를 형태소 분석을 하면 나누다 여기에 이가 붙고요. 이히리기 중에 이가 붙고요. 여기에 다시 어지 어쩌고 그리고 비읍니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져보면 결국 무엇과 무엇? 자, 여기 있는 이와 여기 있는 어지 이 두 개가 각각 하나는 통사적 피동이고 하나는 파생적 피동이잖아요. 그죠? 자,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두 번 쓰였어. 굳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석종아, 그죠? 맞습니까? 조금 피곤하면 일어나요. 잠깐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가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 거의 끝물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제? 그래서 3월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 보강을 위해 이제 잠을 잘 때가 됐어요. 그렇겠어요? 요즘 저 밤에 누우면 잠 잘 자죠? 그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눕기만 하면 바로 그러고 자고 있을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학원에 와서도 앉기만 하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자, 정신 차리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있더라?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이 합쳐지는 경우 얘를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이 아이는 좀 지우고 이 자리에 써야겠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나중에 합시다. 다시 가볼게요. 자, 이중 피동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사동 표현입니다. 자, 사동 표현 가보시면 앞에서 피동이 주어가 당하는 것이었다면 사동은 주어가 있는데요.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주동이래요. 얘는 직접 하면 주동. 자, 그런데 이것과 대비돼서 역시나 주어가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동문과 사동문을 한번 볼게요. 자, 동생이 옷을 입는다. 자, 동생이 주어죠. 요 녀석이 입는 행동을 직접 했죠. 이러면 주동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옷을 입혔어. 그럼 입는 행위는 누가 했어? 여기 있는 동생이라는 애가 한 거죠. 실제로 입는 건 동생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똑같아요. 뭐랑? 앞에 나오는 피동이랑 만드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생적과 통사적.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익숙하죠? 자, 다만 뒤에 붙는 사동 전미사가 피동 전미사랑 좀 달라. 이 좀 다른 걸 생각해야 돼, 그지?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르니, 석종아? 피동 전미사랑 차이점 뭐 있죠? 사동 전미사와 피동 전미사 뭐가 다를까요? 자, 요게 다르죠. 우구추. 이히리기는 똑같아요. 이히리기는 똑같은데 우구추만 다르네, 그지? 사동과 피동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마 이상하게 이거 잘 외우더라. 사동접사 이건 되게 잘 외워. 이히리기 우구추 되게 웃긴가 봐. 아닌가? 자, 이건 잘 외웁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야 되겠죠? 이히리기 우구추가 사동 전미사. 그중에 이히리기는 피동하고 똑같아요. 자, 뭐만 달라요? 우구추만 피동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건 동사에 붙는 것이었고, 자, 명사에는 뭐가 붙는다? 시키다가 붙습니다. 조심할 거는 이때도 역시나 뭐다? 전미사예요.
자, 그럼 보자. 이건 어떨까요? 밑에 있는 아저씨가 강아지를 운동시켰다. 이거는 분명히 사동 표현으로서 어디에 들어가?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이 돼요. 자, 이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저씨가 강아지를 운동을 시켰다. 자, 사동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사동일까요? 아닐까요? 운동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파생적 사동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요. 긴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자, 얘는 사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동의 의미는 있나요? 아저씨가 강아지에게 운동을 시켰어요. 그럼 운동한 건 강아지고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그죠? 어쩌면 오토바이에 타고 뒤에 매달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키는 게 누구였다? 아저씨라는 녀석이고 한 거는 얘니까 분명히 사동의 의미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은 아니야? 파생적 사동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여기 쓰이는 시켰다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죠? 띄어쓰기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의 뭐다? 동사다라는 거예요. 용언이라는 거죠. 그죠? 용언이 됩니다. 용언이 되는 그 순간 얘는 뭐가 아니야? 접사가 아니에요. 그죠? 접사가 아니니까 파생적 사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얘를 뭐라고 하느냐? 사동의 의미를 가지니까 무엇에 의해서? 시키다와 같은 하나의 단어에 의해서.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어휘적 사동이라고 해요. 이 어휘적 사동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적어도 학교에서 배우는 사동 표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동이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게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거 피동에도 있어요. 당하다 있잖아요. 당하다. 만약에 용어, 단어가 그냥 뒤에 당하다가 쓰였어. 내가 어떠한 행위를 당했어. 그럼 피동이죠. 당한 건 맞거든요. 당한 건 당한 거잖아. 당하는 게 피동이라며.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피동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도 뭐가 아니야? 피동 표현이 아니게 돼요. 즉 어휘적인 것들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통사적 사동문 용언어간에 뭐가 붙는다? 개하다가 붙는다. 뭐뭐 개하다. 자, 위에 있는 개되다랑 구분하자. 개하다와 개되다. 발음 잘해야겠다. 개되다 이러면 안 돼요. 어입니다. 어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사적 사동문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나 뭐가 바뀐다고요?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문장의 형태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에 자, 일단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어디 있는데요? 아이들이 같은. 위에 얼음이 녹는다에는 없던 아이들이 같은 새로운 주어가 생겨. 그죠? 1차적으로. 자, 얼음을 녹인다라고 했는데 자, 원래 주어였던 녀석이 뭐가 됐어요? 목적어가 됐죠.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요. 자, 주동사는 아까 사동 접사가 붙으면 피동 접사가 붙으면 피동사라고 그랬잖아. 사동 접사가 붙으면 무슨 사? 사동사가 되겠지, 그지? 자, 원래 주동사였던 놈이 무엇으로? 사동사로 바뀐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런데 서술어가 타동사예요. 즉, 무엇이 있어? 목적어가 있어. 그죠? 이렇게 되면 자, 주어였던 녀석은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는 건 똑같아. 이거는 그냥 동일하니까 내버려 두고 주동문의 주어가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됩니다. 자, 여기 목적어가 되는 녀석과 부사어가 되는 녀석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죠. 그죠? 요거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주동사는 역시나 사동사가 됩니다. 차이가 없는 건 요거죠. 그냥 목적어는 목적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고쳐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녀석이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된다라고 할 때 이거 어떤 녀석을 도입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힐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 내가 옷 입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디 봐! 이러면서 막 옷 집어 던져주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히는 거잖아. 그럼 아빠가 입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올지는 어떻게 알겠어.
다만 전체 문맥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주어를 추가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동을 만드는데요. 문제가 있는 게,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요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요. 요거 하나만 좀 챙겨보자. 자, 먼저 챙겨볼게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접과 간접을 알아야겠죠? 자,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럼 얘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he라고 하는 이 히리기 중에 he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대. 자, 뭐가 만들어져? 중의성. 중의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어섰. 자, 중의성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중의성이 만들어져. 중의성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야? 직접의 의미와 간접의 의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어머니가 직접 동생에게 옷을 입혀요. 자, 엄마가 옷이라고 치고 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이야 머리를 내놓아라. 그래서 머릿속에 씌우고 팔, 다리 이렇게 꺼내고 뭐 이런 행동들을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사동이에요. 깜깜해졌어. 간접사동은 어떤 거야? 자, 동생이 옷을 스스로 입도록. 자, 이거 옷입니다. 동생에게 던져줘요. 자,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입는 행동은 누가 해? 뭐 동생이건 누가 됐건 얘가 하겠지만 어머니가 시킨 건 맞죠. 입도록 만든 건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도 역시나 사동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위를 직접 안 했으니까 무슨 사동? 간접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자, 우리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개하다잖아. 그지? 자, 위의 녀석을 우리는 파생적 사동 또는 뭐라 그래? 단형사동이라고 하죠. 단형사동은 중의성을 갖게 돼요. 근데 장형사동, 개하다 요 녀석은 뭐만 있으니까? 간접사동의 의미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중의성이 있겠어 없겠어? 중의성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동문에 있어서 중의성의 문제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가 종종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자.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위로 살짝 올라가 볼게요. 피동사동의 표현 효과 있어요. 얘는 좀 읽어보고만 갈게. 자,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한 누구?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요. 당한 대상, 얘를 강조할 거야. 또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어. 자,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주체를 밝히려 하지 않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책임 회피. 이렇게 잡아 놓자. 자, 책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여기 있던 화분이 깨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화분이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주체잖아. 그지? 근데 이 녀석이 깨졌대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놈이 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아니, 자기가 이거 이렇게 이거 떨어뜨려 깨졌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깨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에 와봤는데 깨져 있는 상황이면 엄마 이상해 이러고 끝나면 돼. 근데 굳이 깨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 하려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두시고요. 자, 사동 표현은요. 동작을 시키는 누구? 주체를 드러내려고 할 때. 자, 원래는 주어,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뭐 이런 게 없잖아. 그지? 없는데 그 녀석을 새롭게 만들어서까지 딱 이렇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동생이 옷을 입었다. 그러면 시킨 사람 이거 없잖아. 그지? 근데 어머니가 시켜서 이렇게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리고 사건의 결과가 외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시작점은 누구였다? 외부에서 가해진 어떤 압력과 같은 힘이었다. 이럴 때 사동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만 좀 읽어두세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얘는 암기할 건 아닙니다. 암기할 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암기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외워야겠어요? 여기 있는 요것들은 좀 외워놔야 돼요. 그죠?
사동 표현, 사동, 피동에 있어서 기본 형태, 만드는 방식들 있죠? 요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피동 표현은 반드시 정리. 얘는 무조건 문제 나오게 돼 있어. 1학기 때. 2학기 때 사동 표현은 피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동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거나 있더라도 구석에 요만하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세요. 응? 학습지 같은 거 해가지고 문제 만드시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볼까요? 4번. 자, 4번. 피동이나 사동으로 바꿀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꽃을 꺾었어요. 꽃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단형 피동으로 만들면 꺾였다 되겠죠. 그죠? 꺾였다. 장형 피동으로 만들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자, 여러분한테 얘를 장형 피동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꺾여졌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꺾여졌다는 발음 표현이 아니에요. 자, 뭐가 붙는 거라고요? 어지다가 붙는 거라 그랬어. 그지? 꺾다라고 하는 어간에 여기에 어지다가 붙고 어지가 붙고 이 자리에 뭐가 붙는 거야? 이 뒤에 시제를 나타내는 어시 붙는 거죠. 꺾어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축약이 되면 꺾어졌다가 되겠죠. 그죠? 어졌다가 돼야 됩니다. 어졌다. 이어졌다 쓰면 무슨 피동이야?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잖아. 이중피동. 그렇죠? 이중피동 되지 않게 조심하자. 알겠죠? 두 번째 거. 자, 사동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두 가지가 있죠. 역시나 먹였다와 또 하나 뭐 있어요? 먹게 했다. 두 개가 있겠죠. 그죠? 단형과 장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이거는 그러면 직접 간접의 의미가 있나요? 먹였다. 직간접 의미 있나요? 의미 있어 없어? 직접사동 간접사동 의미 될까요 안 될까요? 먹였다 그러면 되죠. 그죠? 아이에게 우유병을 주고요. 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 입을 벌리고 우유를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조금 과격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지? 자, 그런 상황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다면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이라면 뭘 생각하자? 이중,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진짜로 너희 보고 그렇게 먹이거나 또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부정표현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138페이지로 넘어가 가겠습니다. 자, 부정표현도 물어봐야지. 아까 피동처럼 부정표현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은 왠지 부정할 것 같잖아, 그치?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이 뭔데요? 말 그대로. 긍정이 있으면, 자, 이것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말에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내용 전체나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어떤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세 가지의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자, 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녀석 2번. 자, 부정부사 안과 부정용언 지 아니하다. 또 자,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안부정문이라고 하고요. 부정부사 못과 부정용언